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34, 20. 카타리나를 집까지 데려다준 바이츠메네의 조수 웨딩은 나중에 이 젊은 여자의 상태가 상당히 염려스러워 그녀가 무슨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기진맥진해 있었고 놀랍게도 하필 그런 상황에서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쩌면 그때야 비로소 그런 유머를 키운 것 같다고도 했다. 함께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가 농담삼아 지금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뒷일은 생각하지 않은 채 어디서 한잔하고 춤추러 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어쩌면 기분이 좋아질 것도 같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 그가 아파트 문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녀는 비꼬아 말했다고 한다. 아, 그러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아시다시피 신사의 방문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웨딩은 저녁 내내 그리고 한밤중까지 바이츠메네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카타리나 블룸을 구류시켜 보호해야 한다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기라도 했느냐고 바이츠메네가 묻자 그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저 그녀가 좋을 뿐이고 그녀가 자신과 동갑이며 카타리나 블룸이 엄청난 테러단의 음모에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바이츠메네의 추리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볼터사인 부인을 통해 그가 카타리나에게 두 가지 충고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로비를 거쳐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주면서 그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충고를 했다. 그 때문에 그가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으며 그 자신과 동료들의 모가지가 달아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충고였다. 카타리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화에는 아예 손도 대지 마십시오. 내일 신문도 펼치지 마시고요. 이때 그가 차이퉁지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반적인 신문을 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20일) 36페이지입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블로르나가 휴가지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조이고 긴 활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가 오랫동안 설레며 기다려왔던 휴가는 망쳐지고 말았다. 전날 저녁 도착하자마자 투르데와 2시간 동안 눈길을 거닐었던 것, 그 후 장작불을 지핀 벽난로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푹 잤던 것은 좋았다. 휴가지에서 맞는 첫 아침 식사를 느긋하게 오래 즐겼고 한 번 더 몸을 두툼하게 감싸고 테라스에 나가 등나무 의자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스키를 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차이퉁지에 그 녀석이 나타나 어떠한 예고도 없이 다짜고짜 카타리나에 대해 집겨르대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왜요? 하고 그가 되묻고 나서 말했다. 난 변호사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지를 압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카타리나가? 말도 안 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요? 오래전부터 수배 중이던 강도가 카타리나의 집에서 잔 게 확실하고 그녀는 대략 오전 11시부터 신문을 받고 있노라는 말을 듣자 블로르나는 당장 돌아가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짜이퉁지의 그 녀석은 정말 그렇게 느끼하게 생겼나 아니면 블로르나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 상황이 지금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며 그녀의 성격을 좀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블로르나가 거절하자 그건 나쁜 징후이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녀석이 말했다. 이런 사건, 즉 신문의 일면 기사거리가 될 만한 사건인 경우 그녀의 성격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분명 나쁜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때 이미 블로르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고 몹시 흥분해서 카타리나는 매우 영리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또다시 화가 치밀었다. 그 말도 딱 알맞은 게 아니었고 그 자신이 말하고자
했고 말해야만 했던 것을 암시적으로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가 어떤 신문들과 더군다나 짜이퉁지와 관련된 적은 결코 없었다. 그 녀석이 포르쉐를 타고 떠났을 때 블로나는 스키의 조임쇠를 다시 풀었고 휴가는 이미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베란다에서 따뜻하게 담요를 덮고 햇볕을 쬐이며 반쯤 잠든 채 누워있는 트루데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다. 전화 좀 걸어봐요 라고 그녀가 말했고 그는 3번, 4번, 5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만 자꾸 나왔다. 밤 11시경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고 깊이 잠들지 못했다. 22. 금요일 아침 9시 30분경 그가 투덜거리며 아침 식사를 하러 나타나자 트루데가 차이퉁지 신문을 보여주었다. 일면을 장식한 카테리나, 엄청나게 큰 사진, 아주 굵은 활자들. 강도의 전부 카타리나 블룸이 신사들의 방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1년 반 전부터 수배 중이던 강도이자 살인자인 루트비 구에테는 가정부 일을 하는 정부 카타리나 블룸이 그의 흔적을 없애고 도주를 눈 감아 주지 않았더라면 어제 잡힐 수도 있었다. 경찰은 블룸이 오래전부터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추측한다. 그는 다음 면을 읽고 차이퉁지가 카타리나는 영리하고 이성적이라는 자신의 표현에서 얼음처럼 차고 계산적이다 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범죄성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한 말에서는 그녀가 전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말을 만들어냈음을 알게 되었다. 게멜스 브로이의 신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위장한 공산주의자였고 어머니는 내가 측은한 마음에서 한동안 청소부로 일하게 해주었더니 미사용 포도주를 훔쳐 제2실에서 정부와 술판을 벌인 적이 있죠. 블룸은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신사들의 방문을 받아왔다. 그녀의 아파트가 모의의 본부였나? 아니면 도당들의 아지트 혹은 무기를 거래하는 장소였나? 이제 겨우 27살인 가정부가 어림잡아도 11만 마르크나 나가는 아파트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지? 그녀가 은행에서 강탈한 돈의 분배에 관여했나?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내일은 보다 더 집중부도. 차이퉁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사건을 계속 추적 보도한다. 배우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은 내일 주말판에서. 오후에 비행장에서 블로나는 그 직후 어떤 일이 연이어 일어났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오전 10시 25분. 아주 흥분한 리딩의 전화. 그는 당장 돌아와 알로이스와 연락을 취해보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알로이스 역시 아주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데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믿기지 않는다. 지금 그는 바트 베텔리에서 열리는 기독교 기업가를 위한 회의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기본 원칙에 관한 토론회를 주재해야 한다. 오전 10시 40분 카타리나의 전화. 내가 정말 짜이퉁지에 실린 대로 말했는지 물었다. 그녀에게 명백히 밝힐 수 있게 되어 흔쾌히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녀는 대략 이렇게 말했다. 기억나는 대로 옮겨보면 난 변호사님을 믿어요. 믿고 말고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오늘 아침 그자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어머니 브레틀로 그 밖에 다른 사람들까지 들쑤셔대며 찾아냈더라고요.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했다. 엘제 집에 있어요. 지금 다시 신문 받으러 가야 해요. 오전 11시 알로이스의 전화. 내가 그를 알고 지내온 지 벌써 20년인데 그가 흥분하고 두려워한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내가 당장 돌아와 이 까다로운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강연을 해야 하며 강연 후에는 사업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후에는 토론회를 주재해야 하고 저녁에는 자유모임 한 곳에 참석해야 하지만 모임 참석 전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우리 집에 들를 수 있다고 했다. 오전 11시 30분 트루데도 우리가 당장 돌아가
카타리나 곁에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아이러니컬한 미소에서 짐작하건대 그녀는 이미 알로이스가 곤경에 처했음을 정확하게 추리하고 있다. 오후 12시 15분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짐을 싸고 숙박비를 계산했다. 꼭 40시간의 휴가를 마치고 아이 마을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안개 속에서 기다렸다. 카타리나에 대해 투르데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투르데도 알고 있듯이 그녀에 대한 내 애착은 아주 강하다. 그렇게 새침하게 굴지 말라고. 불운했던 어린 시절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결혼 생활은 잊어버리라고. 우리가 얼마나 카타리나를 북돋아 주었는지도 이야기했다. 또 돈 문제에 관해서 그녀의 자존심을 이겨내고 그녀에게 우리 계좌에서 은행보다 저렴한 신용대출을 해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녀가 지불해야 하는 14% 대신 우리에게 9%를 주면 우리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 않으면서 그녀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도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카타리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가 차분하고 친절하게 또한 계획성 있게 집안일을 도맡아 해준 후로 우리의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덕분에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둘 다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 덕분에 우리는 결혼과 직장생활로 부담스러웠던 5년간의 뒤죽박죽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안개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는 기차를 타기로 했다. 투르데의 충고대로 나는 알로이스 슈트로이미 레드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서 오후 5시 45분 발 프랑크푸르트행 기차를 탄다. 고통스러운 여행, 역겨운 날카로워지는 심경, 심지어 투르데는 심각해지고 흥분까지 한산한다. 그녀는 엄청난 불행을 예감한다. 그러다 완전히 지친 채 뮌헨에서 기차를 갈아탔을 때는 침대 칸을 잡을 수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카타리나에 관련해서는 걱정, 리딩과 슈트로이메드에 관련해서는 분노를 느끼게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토요일 아침에 이미 여전히 카니발 시즌답게 흥겨워 술렁이는 이 도시의 옆 플랫폼 바닥에 다시금 카타리나가 일면을 장식한 짜이퉁 신문이 완전히 뭉개져 비참한 꼴로 널브러져 있다. 이번에는 한 사법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서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었다. 살인범 약혼녀 여전히 완강, 괴텐의 소재에 대한 언급 회피, 경찰 초비상. 투르데가 그 신문을 샀고 그들은 말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투르데가 대문을 여는 동안 블로나가 택시비를 내자 기사가 짜이퉁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 당신도 거기에 나왔죠? 난 당신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당신은 분명히 그 변호사이자 이 창녀의 고용주잖아요. 그는 팁을 많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었고 택시기사의 표정에는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는 기미는 없었다. 트렁크, 가방들과 스키 장비를 현관한 복도까지 들여다주고는 친절하게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했다. 투르데는 벌써 커피 머신에 플러그를 꽂아놓고 욕실에서 샤워를 했다. 차이퉁은 전보 2통과 함께 응접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전보 한 통은 리딩이, 다른 한 통은 슈트로임레더가 보낸 것이었다. 리딩의 전보 내용은 좋게 말해서 실망, 연락이 없어서. 슈트로임레더의 전보 내용, 자네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다니 이해할 수 없음. 즉시 전화 요망, 알로이스. 그때가 막 오전 8시 15분이었다. 평소에 카타리나가 아침을 차려주던 시간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식탁을 꽃과 깨끗이 세탁한 식탁보와 냅킨으로 예쁘게 꾸몄고 여러 종류의 빵과 꿀, 삶은 계란과 커피와 투르데를 위한 토스트와 오렌지 잼을 차려놓았다. 커피 머신, 크래커빵 몇 조각, 꿀과 버터를 가져오면서 투르데는 거의 감상에 적기까지 했다. 더는 안 돼. 더는 안 된다고요. 그자들이 이 아가씨를 끝장내고 말 거야.
경찰이 안 그러면 짜이퉁 신문이 그럴 거예요. 짜이퉁 신문이 그녀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고, 이리 와서 이것 좀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방문했다는 그 신사들에게 전화 좀 해봐요. 그는 짜이퉁 신문을 읽었다. 여러분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는 짜이퉁 신문은 블룸의 성격과 불투명한 과거를 밝혀줄 진술들을 추가로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짜이퉁지 기자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 블룸의 어머니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우선 딸이 오래전에 발길을 끊었다고 불평했다. 그러고 나서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사실들을 대면하자 그녀는 말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겠죠. 고의로 떠난 블룸 탓에 이혼한 전 남편, 우직한 방직공인 빌헬름 브레틀로는 더욱 흔쾌히 정보를 주었다. 그는 애써 눈물을 삼키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녀가 왜 내게서 몰래 떠났는지, 그녀가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는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나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소박한 행복에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녀는 출세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올곧고 소박한 노동자가 포르쉐를 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현명하게 이 말을 덧붙여 말했다. 당신은 짜이퉁 신문의 독자들에게 내 충고를 전해줄 수 있겠죠. 사회주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당신과 당신의 독자들에게 묻겠소. 어떻게 일개 가정부가 이만한 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면 그녀는 이런 걸 소유할 수가 없지요. 왜 내가 그녀의 과격성과 교회에 대한 반감을 항상 두려워했는지 이제 알겠소.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주님의 결정에 감사의 선물을 긋습니다. 그녀를 좋아하는 나의 복잡하지 않은 애정보다는 살인범이자 강도인 한 남자의 다정한 애무를 그녀가 더 좋아했다는 것을 듣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도 소용없습니다만 그래도 난 그녀에게 호소하고 싶군요. 나의 귀여운 카타리나, 당신이 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도 몇 년 후에는 우리 집을 장만했을 거고 작은 차도 한 대 샀을 거고 내가 당신한테 포르쉐를 사줄 수 없었겠지만 말이야. 노동조합을 믿지 않는 올곧은 한 노동자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소박한 행복은 안겨주었을 거예요. 아, 카타리나. 물론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년 퇴임한 부부는 놀라기는 했지만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표지 아래 빨갛게 칠해진 난을 발견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한 베르톨츠 히페르츠 박사와 그의 부인 에르나 히페르츠는 블룸의 행적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예상 밖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렘고에서 요양소를 운영하는 결혼한 딸집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짜이퉁지의 한 여기자가 찾아냈는데 그곳에서 고대 문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히페르츠는 블룸은 3년 전부터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든 관계에서 과격한 한 사람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군요라고 전했다. 블로나가 나중에 히페르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맹세했다. 카타리나가 과격하다면 그녀는 과격하리만치 협조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적입니다. 내가 그녀를 잘못 보았나 보군요. 그런데 난 40년간 경험을 쌓은 교육자예요. 사람을 잘못 보는 일은 거의 없는데. 45페이지입니다. 짜이퉁 신문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블룸의 전 남편을 게멜스브로이의 타학과 관악기 연주단 리허설 때 찾아냈는데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돌아섰다. 나이든 농부 메펠스가 말했듯이 다른 회원들도 소름끼쳐하며 카타리나를 외면했다. 그녀는 항상 기이했고 항상 새침하게 굴어놓으라고 했다. 올곧은 한 노동자의 순수한 카니발 기분은 아무튼 깨지고 말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원 풀장에 있는 블로나와 투르데를 찍은 사진이 실려있다. 사진 아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때 빨갱이 투르데로 알려졌던 이 여자와 이따금 좌파로 통하는 그녀의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호화 빌라의 수영장 앞에서 부인 투르데와 함께 포즈를 취한 고소득의 산업체 변호사 볼로르나 박사. 24. 여기에서는 영화나 문학에서 화상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영미법을 써보아야 한다.
볼로나 부부가 울적하고 상당히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휴가에서 돌아온 토요일 오전에서 카타리나가 재차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소환된 금요일 오전으로 되돌아가 보아야 한다. 이번에 블룸은 플래처 부인과 가볍게 무장한 중년의 남자 경관에 의해 그녀의 아파트가 아닌 볼터사인 부인의 집에서 연행되었다. 카타리나가 볼터사인 부인의 집으로 차를 몰고 온 것은 새벽 5시경이었다. 여 경관은 카타리나를 그녀의 아파트가 아닌 볼터사인 부인의 집에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당연히 볼로나 부부의 희생과 고생을 잊지 말고 다시 생기해야 한다. 휴가 중단, 택시로 아이마을에 있는 비행장으로 가서 안개 속에서 기다림, 택시로 기차역으로 감, 프랑크푸르트행 기차 승차, 뮌헨에서 갈아탐, 침대칸에서 흔들리며 시달리다가 방금 전 이른 아침 집에 도착, 바로 신문을 봄. 금요일에 열린 카타리나의 두 번째 신문에 참석한 사람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웨딩, 플래처, 콜텐 검사와 하흐 검사, 블룸이 언어에 예민한 것을 귀찮게 느끼고 지나치게 정확한 척한다고 표현했던 조서 작성자 안나 록스톤 모두에게 유독 바이츠맨의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면서 신문실로 들어와 카타리나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고 다소 거칠었던 언행을 사과하며 그것은 자신의 성격 탓이지 업무 특성 때문이 아니라고, 자신은 그다지 세련된 놈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러고는 그 사이 작성된 압수 물건 목록을 가지고 신문을 시작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1. 작고 낡은 초록색 수첩. 이 수첩에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고 그 사이 그 번호들을 검토 확인한 결과 어떠한 의혹도 발견하지 못했다. 카타리나 블룸은 이 수첩을 벌써 10년은 사용해온 게 틀림없다. 괴텐의 필적을 찾아봤던 필적 감정사는 그녀의 필체가 보이는 발전상은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봤다. 정육점 주인 게르버의 전화번호를 적었던 16살 소녀, 클루텐 의사의 전화번호를 적었던 17살의 소녀, 페너른 박사 집에서 일했던 20살의 여자, 나중에 식당 주인들, 레스토랑 주인들, 동료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들을 기입한 여인들의 필적. 2. 스파카세 은행의 거래 명세표들, 명세표 가장자리에 적힌 블룸의 필적으로 기장 변경이나 차감이 정확하게 확인되었다. 입금, 출금, 모든 것이 정확하고 자금 이동 내역 중에 의심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장부 기입도 마찬가지였고 작은 서류철에 묶여있던 메모지와 각종 통지서도 그러했다. 그 서류철에는 그녀가 우아한 강변의 삶이라는 아파트를 자기 소유로 분양받은 회사 하프텍스에 지불해야 할 상황을 기입해 두었다. 그녀의 납세 신고서, 납세 고지서, 세금 지불 역시 아주 꼼꼼하게 검토되어 회계 전문가가 일일이 살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숨겨진 목돈을 찾을 수 없었다. 바이츠맨에는 자신이 농담 삼아 신사 방문식이라고 칭한 지난 2년을 중심으로 그녀의 재정적인 거래 내역을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쨌거나 그녀가 매달 어머니에게 150마르크를 송금했고 후일에 있는 콜트사를 통해 게멜스브로이에 있는 아버지의 묘를 관리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가구 구입, 가재 도구들, 의상, 속옷, 기름값 등 모든 것이 검토되었지만 어디에도 빈틈이 없었다. 회계사가 바이츠맨에게 서류들을 돌려주며 말했다. 맙소사, 그녀가 석방되어 직장을 구하게 되면 나한테 연락 좀 해주시오. 늘 이런 사람을 찾았지만 본 적이 없었거든요. 블룸의 전화요금 계산서에서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그녀는 장거리 통화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